진실탐사그룹 셜록 이명선 기자와 함께 뉴스 쟁점들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셜록의 이명선입니다. 어제 북미 정상회담 특보 네. 모든 방송사에서 다 다루고 있었는데 보셨어요? 네, 저는 유튜브로 계속 돌려가면서 모든 방송사를 다 스크리닝했습니다. 이 채널 저 채널. 네. 저도 어제 다른 방송이긴 합니다만 특보를 진행했었는데 특보를 하면서 느낀 건데요. 특별한 이벤트가 있기 전까지 그 시간을 끌어간다는 게 특보가 굉장히 힘들다는 사실을 그렇죠.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한번 느꼈습니다. 아무래도 북미 정상회담 관련된 뉴스가 많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뉴스 시작하죠. 지난해 싱가포르 회담 이후 다시 만난 두 정상은 처음엔 다소 경직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공적인 결과를 내자는 데는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반기는 그런 훌륭한 결과가 만들어질 거라고 확신하고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김정은 위원장의 육성이었는데 이 소리를 들으려고 그렇게 귀를 쫑긋 세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네. 주변에서 들리는 이 카메라 플래시 소리가 왜 이렇게 크게 들립니까? 아무튼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드디어 만났습니다. 20분 정도 1대1 단독 회담을 했고 약 2시간 못 미치는 친교 만찬이 있었는데 베트남 하노이의 메트로폴 호텔에서 이루어졌죠. 네, 이 본회담 앞두고 주도권 쥐기 위한 일종의 좀 힘겨루기 이런 게 좀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네. 단독 회담 하기 전에 취재진 앞에서 소감을 밝혔는데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지만 좀 주고받는 말이 좀 꽤 묵직했습니다. 네. 김 위원장이 유난히 좀 그랬는데 좀 말씀드리면 불신과 오해 눈초리도 있고 적대적인 것들이 우리를 가로막았다. 어느 때보다 많은 고민, 노력 그리고 인내가 필요했던 기간이었다라면서 소회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고민, 노력, 인내라는 단어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네, 그러면서도 비핵화 의지를 제하긴 했고요.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에 화답을 했는데요. 이 네. 화답이 오늘 조간신문 일면을 장식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1차 회담 이상으로 성공적이고 또 많은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네. 성공할 거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렇죠. 경제 발전을 하고 싶다면 완전한 비핵화 조치부터 하라는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내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사실은 일관된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어요. 경제 네. 발전을 원한다면 비핵화가 우선이다. 그렇다면 북한의 잠재력은 대단하다. 이런 식의 표현을 계속해서 하고 있죠. 소셜 디너, 친교 만찬, 사교 만찬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 테이블이 공개가 됐는데 저는 생각보다 좀 소박하다 그럴까요? 네. 원탁에서 진행이 됐고 맞습니다. 김정은 위원장하고 트럼프 대통령 앉아 있는 거리가 한 20-30cm 정도밖에 안 떨어져 보이더라고요. 네, 저번에는 직사각형 식탁이어서 좀 그렇죠. 딱딱해 보였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원형이어서 확실히 분위기가 좀 다르더라고요. 음흠. 이제 만찬 배석자는 정상 빼고 2명씩이었는데 네. 3+3 이렇게 표현하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네. 거기에 통역자까지 또 배석을 했죠. 그러니까 미국은 예고했듯이 폼페이오 국무장관하고 믹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이 참석을 했고요. 네. 북측에서는 김여정 노동당 부위원장이 나올까 좀 기대가 됐었는데 부부장은 빠졌고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하고 이영호 외무상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찬이 꽤 길어졌죠. 네. 한 20분 정도 길어져서 1시간 반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좀 농담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네, 김정은 위원장이 단독회담 30분 시간 동안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많이 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얘기하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그 대화록에 돈이라도 낼 수 있을 정도다 이러면서 얘기를 해가지고 역시 트럼프예요. 네, 웃음이 또 번지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진 이쁘게 찍어달라 이런 얘기도 트럼프 네. 대통령이 했었고요. 자, 그런 가운데 어제 각 방송국들마다 하루 종일 이 관련 특보 이어갔는데 김정은 위원장 사실은 만찬 전에는 특별한 어떤 일정을 소화하지 않았습니다. 네, 호텔에만 있었습니다. 입국 후에 북한 대사관 한 50분 방문한 거 말고는 외부 일정이 거의 전무했는데요. 그렇죠. 싱가포르 회담 때는 잠깐 밤에 나갔었죠. 네, 그때 나들이 했었는데 이번에는 베트남 지도부하고도 만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본격 회담을 전념하는 쪽으로 좀 택한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사실은 김정은 위원장은 멜리아 호텔 숙소에서 전혀 두문불출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수행원들은 굉장히 바빴더군요. 네, 오수영 경제담당 노동당 부위원장, 리수영 부위원장, 현성월 단장 오랜만에 보니까 반갑더라고요. 이 10명 안팎은 오전부터 외출을 했는데 하롱베이가
굉장히 유명한 베트남 유명 관광지죠. 그렇죠. 여기서 또 사진 찍고 그랬죠. 네. 네, 화기애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베트남 북부 최대 항구 도시 하이퐁을 시찰을 했는데요. 거기에 베트남 산성이라고 불리는 그 완성차 업체인 빈페스트가 있습니다. 네. 거기 공장하고 휴대전화 업체인 빈스마트를 갔다 왔습니다. 이게 김정은 위원장 방문에 앞선 사전 답사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습니다. 네. 지금 뭐 잠깐 보충 설명을 하자면 이 베트남 최대 항구 도시라고 지금 설명하셨는데 하이퐁이라는 도시가 베트남이 어찌 보면 그 중화학공업 또 제조공업의 어떤 전진기지예요.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로 치면 울산 정도 될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완성차 공장 말씀하신 빈페스트가 있는데 빈그룹은 베트남 국민 기업이거든요. 네. 뭐 어디 걸쳐 있지 않은 그 군이 없을 정도로 굉장한 기업인데 이 기업의 자동차 완성을 할 수 있는 공장을 봤었고 또 스마트 업체 그리고 농장도 들렀었더란 말이죠. 네. 뭐 이런 것들이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바빴어요. 김정은 위원장은 숙소에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오전부터 움직였습니다. 네, 베트남 지도부를 만났습니다. 근데 거기서 또 베트남을 약간 띄워줬는데요. 미국과 베트남의 관계는 북미 관계의 본보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전제 조건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한다면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트위터를 또 열심히 했는데요. 북한 얘기 또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내 친구라고 부르면서 내 친구 김정은에게 있어서는 역사상 거의 전무한 훌륭한 기회다. 매우 빠른 속도로 베트남처럼 번영할 수 있다. 비핵화만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이렇게 다니면서 최근에는 뭐 G20이라든지 이제 다자간 그러니까 정상들 간의 외교회장이 많잖아요. 많이 그 내 친구라는 표현을 쓰는데 네. 그 국내에는 친구가 없나 봐요. 미국 현지 상황들을 좀 봐야 되는데 분위기 안 좋죠, 미국. 예, 오늘 새벽에 미국 하원 첫 공개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여기 아주 트럼프 대통령한테 혹은 또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인물과 또 그 인물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네, 이 마이클 코언 하원 청문회 때문에 미국은 아주 시끄럽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북미 회담보다 더 관심 갖는다 이렇게 표현하면 더 정확할 것 같은데요. 네. 그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잠 잘 못 잘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고요. CNN은 코언 그 공개 증언이 몇 시간 남았는지 카운트다운까지 하더라고요. 네.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북미 정상이 만나는 게 얼마나 남았나 카운트다운을 하고 있었는데 네, 미국 그 내부의 어떤 방송들에서는 이 코언의 청문회를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네, 이 코언이 누구냐면 이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의 옛날 개인 변호사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어두운 면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다. 뒤치다거리를 다 했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러시아 스캔들이 터지고 나서 트럼프한테 등 돌리고 수사기관에 협조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계속 증언 비슷한 걸 계속 해오고 있는데 그 뉴욕타임즈가 미리 입수한 그 모두 진술서를 보면요. 트럼프가 성관계한 여성에게 입막음용 돈을 준 것을 증명하는 은행 거래 내역 밝힐 것이다. 그리고 트럼프 탈세 내역 입증하는 재정 명세서 청문회에 제출할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을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트럼프가 미국이라는 나라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지금 말했던 어떤 여성들의 입막음용 돈을 줬다든지 아니면 그 탈세를 했다든지 이런 것들은 아주 치명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 내용을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지금 입을 연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콩밭에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실 트럼프 입장에서는 2차 북미 정상회담 합의가 되게 중요하겠죠. 그렇습니다. 성과를 내야 되니까. 국내 정치에서 이렇게 위기니까 밖에서 뭔가 성과를 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무조건 성공으로 치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우리에게는 희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어찌됐건 트럼프 개인에게는 굉장히 좀 골치 아프고 복잡한 일이 얽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여파로 북미 정상회담에 진짜 모두가 바라는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고 성공적인 회담이 된다면 우리에게는 그야말로 땡큐 트럼프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네, 예. 이번에는 좀 이기적이고 싶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하노이에서 펼쳐지고 있는 2차 북미 정상회담 관련된 소식, 트럼프 대통령의 국내 정치상 위기가 초래했다는 소식 정리해봤고요. 다음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이틀째인 오늘은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문제에 대해 담판을 벌일 예정입니다. 북한 비핵화를 위한 보다 진전된 성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자, 본격적인 북미 정상회담, 의제 협상 또 회담 오늘부터 진행이 되겠죠. 긴 하루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대체적인 순서는 1차 때하고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요. 1차 때처럼 단독 회담하고
그다음에 실무진이랑 확대 회담하고 산책과 같은 친교 이벤트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적어도 5차례 만나는 건데 저번에는 기자회견을 트럼프 대통령이 단독으로 했었잖아요. 네. 굉장히 시원하게 다 얘기했었죠. 그렇죠. 이번에는 두 정상이 공동 기자회견 할 수도 있다. 이런 기대감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언급 비슷하게 어제 했어요 또. 네, 지금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귀국을 하지만 그 김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공식 친선 방문 형식으로 지금 베트남에 가 있기 때문에 다음 달 2일까지, 그러니까 이번 주까지 베트남에 머물 예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북미 정상회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 이른바 지금 하노이 선언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이고 있는데 합의문에 어떤 내용이 담길까가 중요한 것이죠. 네, 이 북한이 내밀 수 있는 카드는 역시 비핵화죠. 네. 일단 영변 핵시설 폐기 이런 거랑 함께 뭐 풍계리 핵실험장, 동창리 미사일 실험장 폐기 뭐 이런 내용이 합의문에 담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미국이 원하고 있고요. 국제 사찰에 대한 부분을 또 합의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네, 근데 뭐 프로그램 전체를 핵 비핵화를 전체적으로 포괄적 조치를 취하는 게 아니라 뭐 동결, 불능화, 검증 이런 식으로 단계적 방식을 또 채택할 수 있거든요. 네. 좀 지켜봐야 되고요. 만약에 북한이 이걸 한다고 약속을 하게 되면 비핵화 후속 조치가 굉장히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그렇죠. 분위기로 봤을 때. 네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완전한 비핵화 여기에 대한 정의가 아직도 내려지지 않았거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렇습니다. 네.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가 합의문에 담기기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지금 뭐 빅딜, 미들딜, 스몰딜 표현이 굉장히 다양한데 이게 완전한 비핵화가 이제 소위 말하는 빅딜이 되겠죠. 그렇다면 이 완전한이라는 이 표현을 어떻게까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인가? 네. 또 뭐 아예 씨를 말리는 것인가? 아니면 지금 보일 수 있는 것들 현재의 핵을 어떻게 없애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해석의 여지가 아직도 있어 보입니다. 결국은 중요한 것은 비핵화의 수준과 비핵화의 어떤 절차 또 시간 이런 것들이 될 텐데 이런 것들이 선행이 된다면 소위 말하는 상응 조치도 이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상되는 것들을 조금 정리해 봤는데요. 아무래도 남북 경협에 대한 제한적인 제재 완화 이거는 이루어질 것 같다. 이렇게 언론이 많이 분석하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기대는 큽니다. 네. 네. 근데 북한이 파격적인 비핵화 조치 내놓으면 뭐 금강산 관광 재개라든가 뭐 철도, 도로 건설 뭐 이 정도 대북 경제 제재 완화 수준은 크게 달라질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으로서는 좀 제한적으로 약간 허용해주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드렸죠. 네. 그리고 더불어서 종전선언 구체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원하고 있는 지금 북미 양자 선언이 이뤄질지도 지금 좀 주목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있을 일들 오늘 우리 시간하고 이제 2시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 시간으로는 이제 오전 늦게 뭐 점심 때부터 해서 계속해서 어떤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오늘도 특보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도록 하죠. 자, 북미 정상회담 합의문에 어떤 내용이 담길까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 뉴스 이어가죠. 일단 이번 논란과 수많은 의혹들로 많은 분들께 실망을 끼쳐드리고 많은 분들을 화나게 하고 많은 분들께 실망을 끼쳐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하루빨리 이 모든 의혹들이 진상 규명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조사 임하겠습니다. 자, 빅뱅 승리의 목소리였습니다. 성접대 의혹에 휩싸였죠. 어젯밤 경찰에 그 자진 출석을 했더군요. 네, 이 시간이 하필이면 만찬 시간이랑 좀 겹쳐가지고 맞춰갔나 뭐 이런 생각이 좀 저는 들었는데요 개인적으로. 네. 이 씨가 자진 출석했습니다. 마약 유통 의혹, 그다음에 성접대 의혹, 클럽과 경찰 유착 지금 이런 걸 지금 경찰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전반적인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들어가기 전에 아까도 들으셨지만 입장을 밝혔죠. 엄중한 수사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그리고 논란과 관련해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약 검사 하겠냐 이렇게 취재진이 물었어요. 근데 할 것이다라고 답하면서 추가적인 질문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8시간이나 조사를 받고 얼마 전에 집으로 귀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밤새도록 사실은 조사를 받은 것인데 그 마약 관련된 이야기, 경찰 유착과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성접대 이야기 모든 것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봐야겠죠. 뭐 사실은 어떤 내용이 조사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추가 조사가 또 필요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네.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출산율 관련된 소식이 있습니다. 0.98이라는 숫자가 신문 일면에 적혀 있길래 이게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 무슨 뭐 투표율이나 이런 것일 줄 알고 숫자에 주목하고 봤더니
내용을 보니까 출산율이었고 꽤나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네, 저는 학창 시절부터 하도 저출산 얘기 들어가지고 약간 익숙해지려고 하는데 0.98이라는 숫자는 정말 충격적이죠. 그렇습니다. 이 합계 출산율이 뭐냐면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 명도 안 낳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줄어드는 속도가 예상보다 더 빨라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 출산율 0명 때는 그 1992년 옛 소련 해체 때나 나오는 수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독일 통일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큰 변화가 있을 예. 때나 가능했던 뭐 체제가 일들이었는데. 붕괴되거나 예. 이럴 때나 나오는 현상인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요. 뭐 이렇게 비교하면 조금 쉬울 것 같은데 1971년에 4.54명으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합계 출산율이. 네, 근데 지금은 4분의 1도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1987년에 1.53명까지 떨어졌는데 지금 0.98명이 된 거고요. 그 정부가 출산 장려 정책을 계속 지금 추진했는데 힘을 발휘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명선 기자는 형제가 어떻게 돼요? 저는 남동생이 있거든요. 그럼 남매 네. 둘이군요. 저희 그래서- 집도 형제라서 둘인데 우리 세대들은 둘이 많아요. 그렇죠. 제가 근데- 초등학교 다녔을 때도 그랬거든요. 거의 그렇습니다. 대부분 2명. 부모님 세대 보면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9남매세요. 많죠. 예, 부모님 세대는 또 그렇게 많았었고 그렇게 보면 지금 저희 세대가 낳고 있는 이 자식들의 숫자를 보면 정말 출산율이 많이 적어졌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결국 국가의 경쟁력일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맞습니다. 굉장히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문제로 보입니다. 네. 자,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이원화 그러니까 두 개의 위원회가 구성된다는 것이죠. 네, 이게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네. 첫 번째로 먼저 9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 설정 위원회가 인상 구간을 설정합니다. 네. 예를 들어 뭐 12,000원부터 14,000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인상 넓게 구간. 설정을 하는 것이죠. 네, 그리고 나서 노사 공익위원, 그러니까 뭐 노동자, 사측, 그다음에 국가 쪽 위원이 7명씩으로 구성된 결정위원회가 그 설정 구간 안에서 최저임금을 최종 결정하는 거예요. 네, 지금까지는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이 공익위원회 모두 추천했었는데 또 앞으로는 국회가 4명, 정부가 3명 이렇게 추천하는 걸로 또 바뀌게 됩니다. 네. 근데 이렇게 되면 노사가 추천하는 전문가가 배제될 가능성이 커져서 최종적으로는 정부 추천 전문가 비중이 커질 거다. 이렇게 바라보는 비판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부의 목소리가 크게 반영이 될 거다 이런 비판이죠. 네. 그리고 또 주목됐던 부분이 이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기업의 형편을 살피는, 그러니까 최저임금 줄 수 있는 기업 형편 살피는 기업 지불 능력이 포함될지 말지 이게 조금 주목됐었는데요. 객관성, 뭐 구체성 부족하다는 이유로 제외됐습니다. 근데 노동계가 이 최저임금 결정책의 이원화 자체를 반대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경영계는 결정 기준에 왜 기업 지급 능력 제외했냐 이러면서 불만을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 심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주요한 그 개체들로부터 다 지금 불만을 듣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또 지켜봐야겠군요. 진짜 순탄치 않아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진실탐사그룹 셜록 이명선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